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만 되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의심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지고 화도 더 많이 나고 내 삶을 책으로 쓰면은 책 서너 권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삶은 한편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삶은 갈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를 가면 이 시소가 있잖아요. 근데 시소가 그냥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을 때죠. 누가 타면 시소는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날씨도 그 맑고 개인 날보다는 춥고 덥고 흐린 날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때는 매 순간이 그 갈등과 스트레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직선으로 그것도 상승세를 타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 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는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다 안다. 그냥 마음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신과 상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그것을 이제 김수환 추경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엇이냐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랬는데요. 그 멀고도 힘든 여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갈등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죠.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 가면 정말 그 소풍 가서 그 즐겁게 친구들하고 뛰어놀 생각, 엄마가 맛있게 싸주신 김밥 먹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왔죠.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연휴에 어디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우면은 너무 마음이 뛰고 흥분이 되죠. 기분 좋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고 만드는 데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 즐거운 일은 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하면은요. 즐거운 일, 즐거운 스트레스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힘든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갈등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내가 기꺼이 하는데 그냥 상사가 이것도 더 해.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있으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과가 두려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테투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우리는 힘든 일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힘든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내가 해야 돼? 화가 나. 나는 안 하고 싶어. 과연 내가 하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능력이 될까? 이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는 동물이 있대요. 새입니다. 참 놀랍죠? 이 앵무새의 평균 수명이 100년이고 가장 멀리 난다는 이 알바트로스는 평균 150년을 산다 그래요. 그리고 갈매기도 평균 70년을 내지 80년을 사는데 그 사이에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린다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새들은 그냥 뭐 사람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이제 사고 사러 죽는데 왜 새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냐 하면은요. 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힘들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 힘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극복을 합니다. 나보다 약한 동물이 있으면 싸우죠. 파이트입니다. 나보다 강한 동물이 있으면 도망가요. 플라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내가 싸워봐? 도전해봐? 그러다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싸우기도 두렵고 도전하기도 두렵고 회피하기도 두렵고 이 갈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새도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에 묶어놓으면 날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스트레스의 해결법인 그 이진법을 따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이 실오라기가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 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만 되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부모님을 보면은 슈퍼맨인 것 같고,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죠. 어른이 되어야지만 맨날 저희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막 화가 났잖아요. 이 답답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고.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그걸 압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이 되면은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고, 50이 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60이 되면은 이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화가 안 나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경청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다 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의심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지고 화도 더 많이 나고 더 까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성숙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퇴행하는 것 같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은요, 이 몸에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니까 이렇게 조금만 부딪히면 더 아프죠. 멍도 잘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정과 감각의 역치, 스트레스홀드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주위에서 오는 그 자극에 더 많이 예민해집니다. 제가 이제 제 지인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 아주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제 주인하고 너무 이 소리가 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이터 보고 저 소리 좀 줄여달라고,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웨이터가 보더니 좀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니 알겠다고 가서 이제 소리를 줄여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못 참아가지고 저희가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갈수록 이 감정과 감각의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도 더 많아집니다. 그 중국 고전의 회남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라는 얘기가 있는데 20년을 살면 19년이 후회죠. 하지만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인 거고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인 거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니까 더 이 후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밤마다 그냥 내 과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자책감으로 그냥 그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더 불안해집니다. 몸의 그 기운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니까는요. 과연 내가 남은 날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이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서 봤더니 어느 길에서 사고가 났다더라. 그 길은 가지 마라. 뭐 하니까 뭐가 위험하다더라. 그것은 하지 마라. 손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를 못 나르게 하는 이 실오라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1분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실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불안하면은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을 뜻하는 영어 anxiety는 목을 죄는 거,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불안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공황장애는 불안이 엄습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이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죠. 예전보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예전보다 더 분노도 자주 느끼고 억울한 감정도 많이 느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은 이 인간관계도 멀어지니까 점점 더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신과적으로요, 이 불안, 우울, 분노는 이거는 새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은요, 내가 왜 이런 만한 일에 내가 그 불안감을 느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해지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왜 힘들어하지? 불안, 우울, 분노는 같이 가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고전의 회남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화를 많이 내면은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애증이 빈번하게 많아지면은 재앙이 서로 따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그 평온할 때는 분비되지 않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온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기 쉽고요. 공포감을 많이 느끼면 위궤양에 걸리고, 분노를 많이 느끼면 뇌의 기능, 그중에서도 지혜와 연관된 부위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감정들, 불필요한 분노, 우울, 그다음에 불안을 떨쳐내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까칠함인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요, 왜 건강한 까칠함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나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요. 인간은 절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의 존재예요. 이 그림이요. 이것이 이제 뇌의 단면인데 맨 위가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이성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뇌의 구조이고 가운데가 변형계라 그래서 감정에 작용하는 건데요.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대뇌피질에서 감정에 작용하는 변형계로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그 반대의 네트워크가 3배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은요, 사실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기억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나한테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요,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울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주부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도대체 오늘 내가 저녁 식사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은요, 나도 꾸미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내 방도 정리하고 싶지만은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죠.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내 삶에서 좋았던 기억, 누가 나한테 잘해준 기억이 생각나지만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은요, 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내가 피해를 받았던 기억들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정신과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는 사실 정신과를 행동과학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그랬는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의학을 일명 그 감정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인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 그랬고요. 요즘에 현대뇌과학에서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즐거움의 센터에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행복, 기쁨, 사랑 이런 것인데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이 실행력에 작용하는 이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 그것이 도파민인데 그것이 분비돼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제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저희가 그분의 이제 인지 능력을 체크합니다. 이분이 그 감정적으로 평온할 때 그 발휘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발휘하는 능력을 체크를 하는데 긍정적인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세요. 그런데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잠재 능력은 우수해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좋아지면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잠재 능력을 연구한 이 브라이언 트레이스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만 잘 활용하면은 의식의 3만 배 이상의 능력을 우리 잠재 의식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감정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심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요, 나르시시즘 하면은 무슨 공주병, 왕자병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르시즘이 병든 상태이지 나르시즘 자체가 아니에요. 나르시즘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나도 상대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행복하죠. 내가 언제 불안하고 슬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슬프죠. 언제 불안하고 우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할 때 우리는 불안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우리의 욕구 체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인정받는 이론이 이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이론인데요.
이분은 우리의 욕구에도 그 단계,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상위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반대로 상위 욕구가 채워지면 하위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니까 누구든지 배부르고 등 따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하위 욕구는 이제 의식주의 욕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배부르고 등 땄는데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불안하죠.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욕구.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발휘해서 남과 더불어서 잘 살고 싶다. 그것이 이제 영성의 욕구인데,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영성의 욕구가 대신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언제 어디에서 뭘 드시든지 간에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빼고 저를 포함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욕구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남들이 그렇게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나르시즘에 연관된 욕구가 사랑과 인정의 욕구구나. 그런데 이게 딱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즉,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채워주면은요, 우리는 조금 배고프게 살아도 그런 대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없이 결혼했지만 신혼 때는 그냥 단칸방에서 사각개짝 가지고도 행복하잖아요. 왜?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넓은 아파트 40평, 60평에 살아도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외롭고 힘들다고 이제 절 찾아오시거든요. 즉, 나르시즘에 연관된 사랑과 인정의 욕구는 하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드는 그 다음 상위 욕구, 자기 실현화의 욕구, 영성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 나르시즘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실은요, 나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